강원도 횡성을 가로질러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섬강은 다양한 토종 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이 맑아 해마다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섬강과 연결된 인근 지역 저수지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물이 필요한 이때 저수지 물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양수기 석 대가 동원된 마옥저수지 물빼기 작업. 해당 관청은 24시간 양수기를 돌려 저수지에 있던 물 3,000톤가량을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물을 빼기 전 먼저 대형 그물을 쳐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조사단. 그런데 하루 전 쳐놓은 그물에서 수상한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레드파쿠와 피라니아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날 저수지에서 잡힌 외래어종은 피라니아 3마리와 레드파쿠 1마리. 육식성인 만큼 그리고 레드파크는 잡식성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종을 다 잡아먹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육식어종이어서 인체에 대한 위해 자체도 또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존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이제껏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고기 덩어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울 정도로 힘이 센 육식성 어류 피라니아. 아마존 원주민 말로 이빨이 있는 물고기란 뜻의 피라니아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질긴 먹잇감도 쉽게 뜯어먹을 수 있는 피라니아. 이런 무서운 피라니아가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유 무서워. 그런 건 뭐에 갖다 그걸 잡아야지. 누가 갖다 놓는지. 그런 걸 죽여야지 왜 사람 무는 걸 왜 갖다 놓느냐고. 누가 와서 이 이상한 물고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모르지 그걸 알 수가 있나? 그걸 알 것 같으면 그놈을 붙잡아서 이미 몇 년 진역을 쓰기든지 그래야지. 꼬박 하루 동안 물을 뺀 끝에 질퍽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발견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외에 육식성 어류들이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관청은 추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얕아진 저수지에 그물을 치고 끌어올리기를 수차례 했지만 그물에 걸린 건 올챙이와 개구리들 뿐. 바닥을 철저히 수색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외래어종들 피라냐나 레드파쿠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 무슨 피라니아가 나왔다고. 왜 그런 거예요? 다 지나간 건데 돈이죠. 원룸을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이제 뭐 버렸다고 하면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버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거 관상용으로 키울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뭐 관상용을 키우다가 뭐 귀농하면서 내려오다가 뭐 처분 못해서 바로 버렸든지 하여튼 나쁜 사람이지. 제작진은 처음 마옥저수지에서 외래 물고기를 잡았다는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보자는 물빼기 소동이 있기 일주일 전 마옥저수지에서 외래어종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또 마침 마을 주민분이 한 분 지나가셨거든요.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저수지 물을 다 빼고 재준설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다. 고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찰나에 바로 제가 그 물고기 바로 잡았어요. 그 앞에서 이제. 그날 제보자가 잡았다는 물고기는 총 5마리. 모두 비린 냄새가 심해 다시 물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총 5마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마리를 잡고 이제 전혀 몰랐죠. 그 물고기의 정체를. 같이 갔던 동료가 그 물고기를 보더니 이제 이거 무슨 물고기냐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냐 저한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옥저수지에서 찾아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숫자가 제보자의 것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제보자는 애초에 피라니아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초 잡은 레드파쿠는 5마리이고 그 후에 이제 조사를 나가서 잡힌 물고기 숫자가 총 4마리, 그 중에서 피라니아 3마리하고 레드파쿠 1마리만 물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종료시키니까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잡았다 놓아주었다는 나머지 레드파쿠는 어디로 간 걸까?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저수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살아있다면 국내에 서식할 가능성은 있는 걸까? 어쨌든 5월에서 10월 정도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산란을 하고 부화가 돼서 치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치어들이 한 3, 4개월, 길게는 3, 4개월 정도 그 여름 동안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수지 물을 빼던 당시 현장 조사를 진행했던 국립생태원은 날카로운 이빨로 낚싯줄을 끊고 도망간 물고기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된 의혹에 해당 지역 환경청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마옥 저수지 물이 흘러가는 섬강과 인근 저수지 5개소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수지에서 섬강이나 다른 저수지로 유출된 레드파쿠나 피라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 마지막 날 10km가 넘는 하천 구간에 조사단은 그물을 몇 번 던지고 30분 정도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과연 이 정도 수색으로 충분한 걸까? 잠수부 2명이 들어가셔가지고 한 30분 네.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철저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래 어종들의 어떤 서식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개들이 발견될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은 개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가장 개들을 잘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사실 이 물고기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관상어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피라니아 좀 살 수 있습니까? 피라냐? 네. 피라냐 있지. 있어요? 이거요? 저 얼마예요, 사장님? 저건 7,000원짜리. 7,000원이요? 그럼 혹시 저희 레드파쿠도 좀 구할 수 있나요? 이게 레드파쿠요? 그냥 없으나 잡아봐. 저건 얼마예요? 하나 안 해. 큰 거요? 아니? 생년 건 하나도 없고. 똑같아, 얘가. 그럼 뭐 사료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고기를 줘도 되고? 네. 먹는 거. 근데 이번에 뭐 이게 막 잡혀서 논란이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한두 번 갖다 버리나? 그냥 이번에 발견이 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많이 뭐 아마 발생했을 거예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얼마나 더 방류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옥 저수지와 섬강 그리고 인근 저수지 확인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저수지 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저수지 주변을 살피던 제작진은 이상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했던 저수지 수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물은 인근 농수로를 따라 그대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 쳐놓은 그물들이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그물이 없다고 해서 레드파쿠가 없다 또는 피라니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부 죄송합니다. 그물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이곳 저수지에서 잡았다는 물고기와 수색 당시 확인한 물고기는 그 수와 종류가 맞지 않는 상황. 제작진은 풀리지 않는 의혹과 조사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질이 좋은 전북 진안의 용담호 상류. 이곳엔 갈견이와 같이 1, 2급수에 사는 토종 물고기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특산 물고기 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끗한 수 생태계를 무너뜨린 외래종 큰잎 베스. 작은 치어는 물론 몸집이 큰 토종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호수의 최대 포식자로 유명합니다.
70년대에 들여와 양식하기 시작한 큰잎 베스. 그러나 인기가 없어지자 하천에 방류됐고 그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곳 용담호에 베스 퇴치 작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요즘도 하루 100kg 이상 베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곳 용담댐 오늘 중상류 부근에 가가지고 미리 저희가 파악해놓은 포인트에 가가지고 수중에서 교란 어종인 큰잎 베스를 수중 유인 선별 포획을 할 작업을 할 겁니다. 주로 수초지대에 떼지어 모여 서식하는 베스. 잠수부들은 미리 확인해 놓은 포획 지점을 향해 배를 타고 나갑니다. 베스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건 작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는 특성상 큰잎 베스는 그물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 생태계 교란종인 큰잎 베스와 부르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 큰잎 베스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큰잎 베스를 퇴치하는 일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만 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소리 전달을 통해서 먹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난 저 지역을 이 물고기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고기가 마스크 수경 앞에까지 딱 와요. 그래서 저희 어창을 사용해서 찔러서 잡는 겁니다. 물고기 치고 똑똑한 데다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호수의 포식자 큰잎 베스. 오늘 잡은 베스 중에서 큰 것은 길이가 60cm가 넘습니다. 완전히 자란 상태로 10년 전 호수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입으로 빨아들이듯 수생물을 잡아먹는 베스는 먹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가 이제 먹이로 착각하고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 올 때 보면 꽁지 지느러미가 이렇게 다 생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몸 크기가 5cm 이상만 되면 스스로 사냥을 하면서 물속 기초 생물들을 잡아먹는 큰잎 베스. 문제는 이렇게 큰잎 베스에 잡아먹힌 물고기 대부분이 토종 물고기라는 겁니다. 어린 물고기는 물론 다 자란 성체까지도 마구 잡아먹다 보니 큰잎 베스가 번식한 호수나 강엔 토종 물고기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참마자. 카메라 일을 쳐서 이게 뭔지 참마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우리 토종 물고기. 예, 토종 물고기. 어민들의 가장 주 소득원 중에 하나예요. 덩치 큰 성체도 잡아먹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무슨 종인가요? 꺽지입니다. 꺽지. 꼭지도 우리나라 그 토종 물고기. 예,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고 7세에서만 사는 어종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꺽지가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성체거든요. 그런데 뭐 베스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계속된 퇴치 작업으로 개체수가 줄었지만 완전히 퇴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멸종은 못 시킵니다. 멸종은 시킬 수가 없어요. 단지 이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멸종시키고 싶으면 물을 완전히 빼버리고 2달을 말리라고 그랬어요. 그 땅 자체를 습기가 전혀 없게.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불가능하죠. 큰잎 베스처럼 농가 수익 사업으로 들여왔다가 천덕꾸러기가 된 외래종은 또 있습니다.
경남 김해 채소밭 일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뉴트리아입니다. 뉴트리아가 요 하천을 통해 가지고 열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상추를 상품성이 없게 요 웃대가리만 잘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잎만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줄기까지 잘라 먹다 보니 뉴트리아가 지나간 자리는 사실상 수확을 포기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큽니다. 우리 대가리 저거는 이제 잘라보면 이제 못 따먹지 이제 그렇게 이제 철수해야지. 인근 지역 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습지로 들어오는 뉴트리아가 연잎만 먹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싹까지 잘라 먹다 보니 아예 연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아주 다 따먹어버려. 앞으로 뻗어나가지고 연 줄기도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죽어버리지. 10년 전까지는 우짜다가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더만은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는 모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보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10년 전부터 이곳 낙동강 유역에서 눈에 띄게 발견되기 시작한 뉴트리아. 1년에 2번, 많게는 6, 7마리까지 새끼를 낳다 보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농작물 피해도 커졌습니다. 수시로 출몰하는 뉴트리아가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온갖 자구책을 마련해 뉴트리아를 쫓고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30년 전 모피 생산과 식용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뉴트리아는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 저수지 제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괴물쥐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뉴트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농가는 사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은 뉴트리아의 원산지가 남미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실제로 북쪽으로 충주, 남쪽으로 제주도까지 뉴트리아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뉴트리아를 잡는 전문 사냥꾼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황. 뉴트리아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 우거진 습지로 한참을 들어갑니다. 얘 잡혔다. 잡혔다. 밤사이 먹을 것을 찾아 습지를 헤매던 뉴트리아가 미리 놓은 덫에 발목이 잡혀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발목 트랩인데 먹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인하는 작전이죠. 너무 안 잡히니까 이제 발목을 이용해가지고 발목을 튕기게 해가지고 잡는 방법이죠. 요건 이제 튕기면 꼼짝을 못하죠. 이거 공격적이다. 예. 온순한 동물이지만 이럴 땐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 팔 아파서 못 들어. 뿌리까지 하면은 목에 보니까 93cm, 2cm. 이 정도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습지를 헤매다 보니 갑작스런 돌발 상황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잠깐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자, 저 뒤로 물러서 뒤로. 됐어. 씩 당겨. 와, 뭐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잡혔네 이게. 네. 잡히면은 내가 잡혔구나. 참외를 넣어둔 포획틀에도 뉴트리아가 잡혔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10마리 이상도 잡았던 뉴트리아. 지난 몇 년간 집중 퇴치 작업을 벌인 끝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요놈이 이제 이게 사람한테도 약간의 공격성을 띱니다.
집어주세요. 보여. 공격성을 띄죠.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물리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이 돼요. 전문가 아니면 못 따라요. 원래 온순한 동물인데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사나워졌어요. 이게 유트리아가 뒷발톱에는 요래 물갈기가 있어가지고 물에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권장 사업으로 들여왔다가 국내 생태계를 망치는 교란종이 된 외래종들. 문제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나서야 퇴치 작업 등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후 약방문식 대처.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원래대로의 복원은 물론 완전한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예방보다는 퇴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래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80% 정도를 규제와 퇴치 사업에 쓰고 나머지 20% 정도만을 가지고 외래종을 조기에 식별하고 또 유해성을 판별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국내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과 위해 우려종은 총 42종. 그런데 우리와 자연환경이 비슷하고 문화가 비슷한 일본은 무려 363종을 생태교란 생물로 정해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외래 동물들이 수입이 되고 또 유통이 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치바현의 작은 하천. 물속에 넣어둔 포에 그물을 걷어올리자 묵직한 무언가가 따라 올라옵니다. 도심 하천에서 포획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크기. 바로 미국산 늑대거북입니다. 길이 70cm에 무게만 20kg이 넘는 이 늑대거북은 이곳 하천의 최대 포식자로 생태계를 파괴해온 주범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늑대거북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8년 전 이곳 하천에 1000마리의 늑대거북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일본. 본격적인 퇴치 활동을 벌이긴 했지만 번식력이 강한 늑대거북의 수를 줄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의 무법자 늑대거북은 어디서 온 걸까? 늑대거북이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 애완용으로 키우던 늑대거북이 너무 커지게 되자 사람들이 야생에 풀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これだけ力のある大きなカメでしかも長生きする生き物なので長いそのカメの一生を見ればその間に食べる餌の量が非常に大きくて在来のカメにインパクトが非常に大き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て 국내에서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늑대거북. 과연 애완용으로 키우기 적합한 동물일까? 실제로 늑대거북을 돌보는 사육사는 이 동물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늑대거북이 이빨은 없지만 이 턱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 무는 거북이라고도 해요.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여기서 청소를 하다가 이 뒤꿈치를 물렸는데 이게 장화가 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물리면 이렇게 손가락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늑대같이 단단한 턱과 공룡같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늑대거북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게다가 몸집까지 커지면서 더 이상 개인이 애완용으로 키우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키우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 있는 늑대거북이 다 저희가 어디서 수입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일반인들이 기증한 늑대거북들이에요. 처음에 키웠을 때는 이렇게 작고 귀엽고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흥미 위주로 해서 키우지만 처음에는 세숫대야 같은 거에 키웠다가 나중에 욕조에 키웠다가
아니면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피딩을 하다가 손이 다칠 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동물원 같은 곳에 기증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생 외래동물이 애완용으로 사람 손에 키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너구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라쿤도 그중 하나입니다. 야생동물이지만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얻고 있는 라쿤.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라쿤은 현재 유통업자들이 수입해 들여와 마리당 90만 원에서 120만 원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싼 가격에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완용으로 적합한 걸까? 외모적으로는 뭐 개, 고양이, 뭐 라쿤 다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라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젖을 먹이고 키웠다고 하더라도 크면은 이 동물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오랜 시간 라쿤을 직접 기른 사육사는 아무리 사람 손에 키워졌다 하더라도 라쿤 본연의 야생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메리카 라쿤의 경우는 이제 개들에게 오는 그 질병들을 다 걸릴 수가 있고요. 광견병은 이제 온열 동물들에 한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 그 광견병을 퍼뜨릴 가능성도 있죠. 서울시에서는 너구리가 광견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백신이 들어있는 먹이를 너구리가 나타나는 길목에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 방사돼 더 이상 예방접종을 할 수 없을 경우 감염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점점 성체가 되면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배설량도 상당히 많고 냄새도 이제 또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체가 돼서부터는 애완의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너구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자연에 방생하는. 실제로 우리 주변엔 애완용으로 키우던 동물을 자연에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 청주 한 공원 연못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서류 생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 연못에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발견된 겁니다. 대체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된 걸까? 집에서 이제 기르는데 관상용으로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이게 이제 한두 달 기르고 나면 대부분 먹이 주기도 불편하고 이거 생물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뭐 자연에 방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문제는 이 외래종이 국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부해줘. 야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황소개구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생태 교란을 그만큼 시킬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발톱개구리의 발견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식간에 작은 참개구리를 통째로 잡아먹어버린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물속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월등히 없이 주로 야생에서 생활하는데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육식성이 강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으로 굉장히 많은
그 채식보다는 육식을 위주로 해서 동족도 먹는 경우도 있고 큰 양서류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 그 사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고기 종류는 어떤 고기나 다 먹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육식성을 나타내는 그 개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걸스런 식성 외에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구리 피부에 기생하면서 피부로 호흡하는 개구리를 질식시켜 죽게 하는 항아리 곰팡이균. 전 세계 양서류 멸종의 위기를 가져온 항아리 곰팡이균이 발톱개구리에 의해 퍼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돼 현재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험용으로 들어온 거는 저게 왜냐하면은 발톱개구리가 이 항아리 곰팡이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한테 전파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병이 안 걸리거든요. 새로운 종류의 이 항아리 곰팡이를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죠.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야생동물은 그 수도 많을 뿐더러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어디에서 한 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이 검역소를 거치긴 하지만 대부분이 눈으로 확인하거나 관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늑대거북과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같은 양서 파충류는 검역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가축 전염 예방법에 양서류와 파충류가 빠져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껏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권장해온 사업에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한창 농사를 해야 할 지금 이 외래종 때문에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규모 간척진원. 모내기도 끝나고 한창 벼가 자라야 할 7월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곳 해남 간척진원은 군데군데 모가 빠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두 번 삐져서 두 번 다 묵어버렸어.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봐보고서 안 되겠고 이제 시기는 이제 늦고 그러니까 모를 사다가 심었어. 아, 모를 또 사다가 또 심었어. 그래서 또 빌고 보니까 또 없어져. 또 묵어버리고 없어. 여기도 있고. 네. 몇 번씩 파종을 하고 모내기까지 추가로 해봤지만 소용없는 상황. 문제는 논에 서식하고 있는 왕우렁입니다. 부드러운 싹이나 풀을 갉아먹는 왕우렁이가 목까지 전부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성 농약까지 뿌려봤지만 왕우렁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잠자 잡은 거 글로 해서 좀 잡고 해본디. 그리고 사이멘트 쓰면 들은다 해서 사다가 한번 삐려봤더니 안 죽어. 아, 사이메트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사이메트도 독한 약이잖아요. 예, 안 죽어.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급속도로 번식해가는 왕우렁이를 퇴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농사 이거 이제 원래 포기 상태 뭐 이거 토모로 해가지고 어떤 됐죠? 다른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모가 듬성듬성 나는 것도 모자라 아예 텅 빈 곳도 많습니다. 이 논 역시 왕우렁이가 문제입니다. 알들막 저기 알이에요. 빨간색 알이죠. 여기는 우렁이 다 먹은 지역. 벽 하나도 없네요. 진짜 예. 거의. 심어도 다시 우렁이들이 이쪽이 더 심하게. 물이 수위가 깊으니까 또 그런가 우렁이 폐가 더 심하더라고. 올해는 여기는 포기하죠. 나머지 있는 것이라도 어찌게 갖고서 올 농사는 이것으로 짓고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죠. 예, 거머리 같은 거 없죠. 농사를 망칠 만큼 왕우렁이가 많다 보니 여름 뙤약볕 하루 종일 우렁이 잡는 게 일이 돼버린 농민들. 토종 우렁이와는 달리 양식해 키운 왕우렁이는 어른 손바닥만큼 크기가 큽니다. 잘라 먹어버려요. 토종 우렁이처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아예 크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다 커버린 왕우렁이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구니 하나 보통 일하잖아. 결국 한 움큼 넘게 잡아온 왕우렁이를 밟아 없앨 뿐입니다. 친환경 한다고 그건 좋은데 직파하는 데서는 이건 적이에요, 적. 완전 적, 농민들한테는 적이에요. 싹만 튀어갖고 직파를 하면은 이 물에 적응해갖고 뭐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우렁이가 별을 무거울 줄 몰랐죠. 문제는 이 왕우렁이가 번식력까지 좋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토종우렁이는 3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새끼를 낳지만 외래종 왕우렁이는 한 번에 100여 개씩 여러 차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왕우렁이가 전국에 번지기 시작한 것은 친환경 재배법으로 왕우렁이 농법이 인기를 끌면서부터였습니다. 정부 역시 많은 돈을 들여 이 사업을 권장해 왔습니다. 조금 이제 일부 그 간척지나 그런 데서 좀 그런 사례가 있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어떤 특별히 대규모로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의 경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렁이 사업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왕우렁이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늘고 그 시름이 깊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 우렁이 사업을 계속해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치는 왕우렁이의 습격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미나리 농가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왕우렁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계속해서 농가로 들어오는 왕우렁이가 다 자란 미나리 잎을 죄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방치했더니 완전히 여기 초토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어떤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렁이가 퍼져가지고. 중남미가 원산지인 왕우렁이 역시 처음엔 겨울을 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반대로 동면에 성공한 왕우렁이는 국내 생태에 완전히 적응했고 따뜻한 제주도에서는 번식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우렁이가 옆에 무지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우렁이가 다 먹어가지고 이 대국만 남은 거예요. 둥둥 뜬 거. 맑은 용천수가 흘러 옛날부터 미나리 생산지로 유명했던 제주도가 왕우렁이 습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설이 이제 정리를 하다가 털커덕하고 이게 걸립니다. 우렁이가.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주워서 같이 갖고 나오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것 외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교미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천을 따라 번식해온 우렁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 더 이상 손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농민들은 행정당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도 대안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못하죠. 여기다가 전부 다들 참 목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우렁이가 시커먼 거 보이면은 이거 미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그걸 주워야지. 우렁이 구제가 안 되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왕우렁이. 그런데 우렁이 피해는 농사 외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옛날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한 경남 거창의 한 마을. 이게 다 우렁이 배설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하천은 굉장히 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요. 이러니 하천이 이게 맑아지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7수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배수로를 따라 덕지덕지 붙어 썩고 있는 오물. 저기 오시면 이 거품
이 거품 덩어리들이 냄새가 상당히 고약합니다. 이 오물의 정체는 바로 우렁이 배설물. 더러워진 물에 토종 다슬기는 폐사하고 외래종인 왕우렁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전통 다슬기 여기에 전부 다 알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버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슬기가 옷폐수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 다슬기가 죽어서 안에 고기가 썩어서 빠져나갔거나 논우렁이는 다 살아있어요. 이런 형태라니까요. 전통 다슬기는 자꾸 폐사돼 버리고. 그렇다면 왜 물이 오염된 걸까? 이 지금 이 또랑에 논우렁이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우스에 있는 논우렁이가 이리 빠져나와서 정화조 안 거치고 냇물로 하천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렁이를 키우는 양식장 인근 배수로를 들여다보자 오염된 물 속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우렁이가 벽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은 우렁이 배설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온통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렁이는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선 우렁이를 넣고도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심기 전에 로타를 치면서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 제초제를 뿌려야만이 먼저 피를 1차적으로 못 나게 해놓고 2차적으로는 이제 우렁이가 들어가요, 우렁이. 그렇다면 이런 왕우렁이 피해에 대해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어떤 입장일까? 계속해서 이렇게 우렁이를 논에 뿌리고 또 양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마 그 농림부 쪽에서 이게 농사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우렁이 농법이나 이런 걸로 장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렁이는 세계 자연보호 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최악의 위해 외래종으로 다른 나라에선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생물입니다. 왕우렁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우렁이가 농사에 피해를 주고 환경오염 등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분석과 지적은 이미 10년 전 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순된 정책 앞에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정부의 안일한 문제인식 때문에 농민들은 물론 우리의 자연 생태계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보고서가 바로 10년 전 농촌진흥청이 왕우렁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이때 이미 왕우렁이가 벼를 갉아먹고 있다는 농민들의 피해가 확인이 됐고 왕우렁이가 번식하면서 환경오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우렁이를 논에 뿌려온 것입니다. 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부는 긍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진행을 할 경우 뒤이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선 예측도 대안 마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니페스와 누트리아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번 생태계로 퍼져나간 외래종은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퇴치 작업을 해도 이전 상황처럼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횡성 저수지에 나타난 피라니아, 과연 단순한 소동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소동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